많이 배웠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던 제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누군가가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세상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비슷한 아픔을 막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후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의 냉기가 저를 맞았고 저녁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넘기는 일은 고역과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각기 바쁜 삶에 쫓겨 가끔 안부 전화로나 소식을 전해왔고 오랜 친구들 역시 각자의 가정이 있어 자주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평생 골프나 술 같은 취미를 붙이지 못했던 저는 그저 아침 일찍 아파트 뒤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한때 아내와 손잡고 걷던 그 길을 홀로 걷고 있자니 서글픈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돌아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 물음에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제 오라버니를 너무나도 닮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상처부터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근처 약국으로 모셨습니다. 약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자신을 박미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52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치료를 받는 내내 제가 하늘나라로 간 오라버니와 놀랍도록 닮았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미영 씨는 참으로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말투는 교양이 넘쳤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버니 역시 저처럼 교직에 몸담았으며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도 저릿해졌습니다. 저에게도 여동생이 있기에 오빠를 잃은 그녀의 슬픔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저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제안했고 미영 씨는 고맙다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배우자를 병간호하며 겪었던 고통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간병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에서 저는 아내를 간호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저희 오라버니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그 말에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3년 동안 이토록 깊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제 낡은 휴대폰의 번호를 저장하는 것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오랜만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 나에게 온전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감각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제 메마른 일상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다정한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며 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무릎 상처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 한정식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저를 본 미영 씨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을 뵐 때마다 정말 오라버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만 같아서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까지 닮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오라버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결혼할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챙겨주었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미영 씨는 더욱 감격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남의 아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까지 저희 오라버니와 똑같아요. 하늘이 선생님을 제게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여동생이자 마음을 터놓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던 미영 씨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가 오라버니의 10주기 기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그날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내의 기일마다 같은 슬픔을 겪는 저였기에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올해는 오라버니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카드 대금이 밀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사상 하나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죄스러워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녀를 보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음식 준비하고 꽃 사고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께 이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200만 원은 제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아내가 떠난 후로는 돈 쓸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미영 씨, 오라버니께서 미영 씨를 그토록 아꼈다면 저라도 돕는 게 마땅합니다. 이제 미영 씨는 제게 친여동생 같은 존재니까요. 결국 미영 씨는 제 도움을 받아들였고
몇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며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미영 씨는 제게 은인이라며 눈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후 40년 지기 친구이자 경찰서장 출신인 정호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정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영수야,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돈까지 빌려주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요즘 노인들만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정호의 의심이 불쾌했습니다. 미영 씨의 순수한 마음을 모욕하는 것 같아 화를 냈습니다. 자네는 미영 씨를 모르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정호는 한숨을 쉬며 충고했습니다. 평생 범죄자들만 상대해온 내 감을 믿어봐. 너무 깊이 믿지 말고 특히 돈 문제는 더 조심해. 저는 정호가 저를 질투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 씨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사진을 보내오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정호의 의심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고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미영 씨는 딸의 결혼 문제로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사윗감은 참 좋은 청년인데 양가 형편이 모두 어려워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결혼이 미뤄질 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만 살아계셨어도 어떻게든 도와주셨을 텐데 제가 능력이 없어 딸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500만 원만이라도 보태주고 싶다고 하지만 제게 또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다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저는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결혼은 부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영수야, 제정신이냐. 만난 지 2달도 안 된 여자한테 벌써 700만 원이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내가 그 여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저는 마지못해 미영 씨와 정호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날카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호는 형사처럼 미영 씨에게 이것저것 캐물었고 미영 씨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정호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뭔가 이상해. 구체적인 걸 물으면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옷차림이나 가방은 고급스러워.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다시는 돈 빌려주지 마라. 저는 그런 정호에게 실망했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친구가 오해하는 것 같아 미영 씨에게 더 미안했고 그녀를 더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 자금을 도와준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미영 씨의 연락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다는 일원동을 찾아가 봤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랐기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결국 자존심을 꺾고 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정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영수야, 일단 기다려봐. 내가 후배들 시켜서 알아볼게. 며칠 뒤 정호에게서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정호가 내뱉은 말은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수야, 박미영이라는 여자는 없어. 그 여자 본명은 최선이고 전과 여러 범의 전문 사기꾼이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정호는 경찰서에서 받은 최선희의 범죄 기록 자료를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만났던 미영 씨의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호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선희는 주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중년, 노년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목표물의 가족 관계, 경제 상황, 일상 패턴까지 철저히 조사한 뒤 돌아가신 가족을 닮았다는 식의 감성적인 수법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신뢰가 쌓이면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라버니 이야기, 제사상, 딸의 결혼,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용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일까? 정호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의 설득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와 똑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3천만 원,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하고 5천만 원을 뜯긴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내와 사별한 외로움을 파고든 최선희의 연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람의 가장 약한 마음을 짓밟은 악질적인 범죄라는 것을. 우리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증거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최선희가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마침내 그녀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돈 700만 원보다 더 아팠던 것은 짓밟힌 제 마음과 송두리째 부정당한 지난 몇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를. 만약 제 곁에 아내가 있었다면,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자주 찾아와 주었다면 제가 그런 사기꾼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나 홀로 계신 부모님께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사기의 덫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제 어리석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많이 배웠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던 제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누군가가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세상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비슷한 아픔을 막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후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오랜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의 냉기가 저를 맞았고 저녁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넘기는 일은 고역과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각기 바쁜 삶에 쫓겨 가끔 안부 전화로나 소식을 전해왔고 오랜 친구들 역시 각자의 가정이 있어 자주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평생 골프나 술 같은 취미를 붙이지 못했던 저는 그저 아침 일찍 아파트 뒤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한때 아내와 손잡고 걷던 그 길을 홀로 걷고 있자니 서글픈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돌아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 물음에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제 오라버니를 너무나도 닮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상처부터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근처 약국으로 모셨습니다. 약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자신을 박미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52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치료를 받는 내내 제가 하늘나라로 간 오라버니와 놀랍도록 닮았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미영 씨는 참으로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말투는 교양이 넘쳤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버니 역시 저처럼 교직에 몸담았으며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도 저릿해졌습니다. 저에게도 여동생이 있기에 오빠를 잃은 그녀의 슬픔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저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제안했고 미영 씨는 고맙다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배우자를 병간호하며 겪었던 고통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간병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에서 저는 아내를 간호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저희 오라버니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그 말에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3년 동안 이토록 깊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제 낡은 휴대폰의 번호를 저장하는 것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오랜만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 나에게 온전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감각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제 메마른 일상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다정한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며 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무릎 상처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 한정식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저를 본 미영 씨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을 뵐 때마다 정말 오라버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만 같아서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까지 닮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오라버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결혼할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챙겨주었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미영 씨는 더욱 감격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남의 아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까지 저희 오라버니와 똑같아요. 하늘이 선생님을 제게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여동생이자 마음을 터놓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던 미영 씨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가 오라버니의 10주기 기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그날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내의 기일마다 같은 슬픔을 겪는 저였기에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올해는 오라버니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카드 대금이 밀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사상 하나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죄스러워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녀를 보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음식 준비하고 꽃 사고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께 이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200만 원은 제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아내가 떠난 후로는 돈 쓸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미영 씨, 오라버니께서 미영 씨를 그토록 아꼈다면 저라도 돕는 게 마땅합니다. 이제 미영 씨는 제게 친여동생 같은 존재니까요. 결국 미영 씨는 제 도움을 받아들였고 몇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며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미영 씨는 제게 은인이라며 눈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후 40년 지기 친구이자 경찰서장 출신인 정호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정우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영수야,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돈까지 빌려주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요즘 노인들만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정우의 의심이 불쾌했습니다. 미영 씨의 순수한 마음을 모욕하는 것 같아 화를 냈습니다. 자네는 미영 씨를 모르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정우는 한숨을 쉬며 충고했습니다. 평생 범죄자들만 상대해온 내 감을 믿어봐. 너무 깊이 믿지 말고 특히 돈 문제는 더 조심해. 저는 정우가 저를 질투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 씨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사진을 보내오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정우의 의심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고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미영 씨는 딸의 결혼 문제로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사윗감은 참 좋은 청년인데 양가 형편이 모두 어려워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결혼이 미뤄질 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만 살아계셨어도 어떻게든 도와주셨을 텐데 제가 능력이 없어 딸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500만 원만이라도 보태주고 싶다고 하지만 제게 또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다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저는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결혼은 부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영수야, 제정신이냐. 만난 지 2달도 안 된 여자한테 벌써 700만 원이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내가 그 여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저는 마지못해 미영 씨와 정우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날카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우는 형사처럼 미영 씨에게 이것저것 캐물었고 미영 씨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정우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뭔가 이상해. 구체적인 걸 물으면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옷차림이나 가방은 고급스러워.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다시는 돈 빌려주지 마라. 저는 그런 정우에게 실망했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친구가 오해하는 것 같아 미영 씨에게 더 미안했고 그녀를 더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 자금을 도와준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미영 씨의 연락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다는 일원동을 찾아가 봤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랐기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결국 자존심을 꺾고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정우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영수야, 일단 기다려봐. 내가 후배들 시켜서 알아볼게. 며칠 뒤 정우에게서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정우가 내뱉은 말은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수야, 박미영이라는 여자는 없어. 그 여자 본명은 최선이고 전과 여러 범의 전문 사기꾼이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정호는 경찰서에서 받은 최선희의 범죄 기록 자료를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만났던 미영 씨의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호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선희는 주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중년, 노년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목표물의 가족 관계, 경제 상황, 일상 패턴까지 철저히 조사한 뒤 돌아가신 가족을 닮았다는 식의 감성적인 수법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신뢰가 쌓이면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라버니 이야기, 제사상, 딸의 결혼,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용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일까? 정호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의 설득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와 똑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3천만 원,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하고 5천만 원을 뜯긴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내와 사별한 외로움을 파고든 최선희의 연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람의 가장 약한 마음을 짓밟은 악질적인 범죄라는 것을. 우리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증거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최선희가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마침내 그녀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돈 700만 원보다 더 아팠던 것은 짓밟힌 제 마음과 송두리째 부정당한 지난 몇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를. 만약 제 곁에 아내가 있었다면,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자주 찾아와 주었다면 제가 그런 사기꾼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나 홀로 계신 부모님께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사기의 덫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제 어리석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많이 배웠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던 제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누군가가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세상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비슷한 아픔을 막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후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텅 빈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의 냉기가 저를 맞았고 저녁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넘기는 일은 고역과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각기 바쁜 삶에 쫓겨 가끔 안부 전화로나 소식을 전해왔고 오랜 친구들 역시 각자의 가정이 있어 자주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평생 골프나 술 같은 취미를 붙이지 못했던 저는 그저 아침 일찍 아파트 뒤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한때 아내와 손잡고 걷던 그 길을 홀로 걷고 있자니 서글픈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돌아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 물음에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신 제 오라버니를 너무나도 닮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상처부터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근처 약국으로 모셨습니다. 약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자신을 박미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52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치료를 받는 내내 제가 하늘나라로 간 오라버니와 놀랍도록 닮았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미영 씨는 참으로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말투는 교양이 넘쳤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버니 역시 저처럼 교직에 몸담았으며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도 저릿해졌습니다. 저에게도 여동생이 있기에 오빠를 잃은 그녀의 슬픔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저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제안했고 미영 씨는 고맙다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배우자를 병간호하며 겪었던 고통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간병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에서 저는 아내를 간호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저희 오라버니가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그 말에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3년 동안 이토록 깊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제 낡은 휴대폰의 번호를 저장하는 것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오랜만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누군가 나에게 온전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감각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제 메마른 일상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다정한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며 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무릎 상처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근처 한정식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저를 본 미영 씨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을 뵐 때마다 정말 오라버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만 같아서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까지 닮으셨을까요? 저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오라버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결혼할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챙겨주었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미영 씨는 더욱 감격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남의 아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까지 저희 오라버니와 똑같아요. 하늘이 선생님을 제게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지난 3년간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여동생이자 마음을 터놓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던 미영 씨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가 오라버니의 10주기 기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그날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내의 기일마다 같은 슬픔을 겪는 저였기에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올해는 오라버니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카드 대금이 밀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사상 하나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죄스러워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녀를 보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음식 준비하고 꽃 사고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께 이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200만 원은 제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아내가 떠난 후로는 돈 쓸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미영 씨, 오라버니께서 미영 씨를 그토록 아꼈다면 저라도 돕는 게 마땅합니다. 이제 미영 씨는 제게 친여동생 같은 존재니까요. 결국 미영 씨는 제 도움을 받아들였고 몇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며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미영 씨는 제게 은인이라며 눈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후 40년 지기 친구이자 경찰서장 출신인 정호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정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영수야,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돈까지 빌려주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요즘 노인들만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정호의 의심이 불쾌했습니다. 미영 씨의 순수한 마음을 모욕하는 것 같아 화를 냈습니다.
자네는 미영 씨를 모르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정호는 한숨을 쉬며 충고했습니다. 평생 범죄자들만 상대해온 내 감을 믿어봐. 너무 깊이 믿지 말고 특히 돈 문제는 더 조심해. 저는 정호가 저를 질투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미영 씨는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사진을 보내오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정호의 의심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고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미영 씨는 딸의 결혼 문제로 또다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사윗감은 참 좋은 청년인데 양가 형편이 모두 어려워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결혼이 미뤄질 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만 살아계셨어도 어떻게든 도와주셨을 텐데 제가 능력이 없어 딸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500만 원만이라도 보태주고 싶다고 하지만 제게 또다시 손을 벌릴 수는 없다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저는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결혼은 부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영수야, 제정신이냐. 만난 지 2달도 안 된 여자한테 벌써 700만 원이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내가 그 여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저는 마지못해 미영 씨와 정호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날카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호는 형사처럼 미영 씨에게 이것저것 캐물었고 미영 씨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정호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뭔가 이상해. 구체적인 걸 물으면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옷차림이나 가방은 고급스러워.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다시는 돈 빌려주지 마라. 저는 그런 정호에게 실망했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친구가 오해하는 것 같아 미영 씨에게 더 미안했고 그녀를 더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 자금을 도와준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미영 씨의 연락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다는 일원동을 찾아가 봤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랐기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결국 자존심을 꺾고 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정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영수야, 일단 기다려봐. 내가 후배들 시켜서 알아볼게. 며칠 뒤 정호에게서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정호가 내뱉은 말은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수야, 박미영이라는 여자는 없어. 그 여자 본명은 최선이고 전과 여러 범의 전문 사기꾼이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정호는 경찰서에서 받은 최선희의 범죄 기록 자료를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만났던 미영 씨의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호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선희는 주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중년, 노년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목표물의 가족 관계, 경제 상황, 일상 패턴까지 철저히 조사한 뒤 돌아가신 가족을 닮았다는 식의 감성적인 수법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신뢰가 쌓이면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라버니 이야기, 제 사상, 딸의 결혼,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용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일까? 정호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의 설득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와 똑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3천만 원,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하고 5천만 원을 뜯긴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내와 사별한 외로움을 파고든 최선희의 연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람의 가장 약한 마음을 짓밟은 악질적인 범죄라는 것을. 우리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증거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최선희가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 마침내 그녀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돈 700만 원보다 더 아팠던 것은 짓밟힌 제 마음과 송두리째 부정당한 지난 몇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드는지를. 만약 제 곁에 아내가 있었다면,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자주 찾아와 주었다면 제가 그런 사기꾼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나 홀로 계신 부모님께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사기의 덫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제 어리석은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많이 배웠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고 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던 제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누군가가 또 다른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세상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비슷한 아픔을 막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후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